네, 지금부터 121회 대비 파이널 찍기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춘식 기술사입니다. 자, 파직득은 시험 보기 하루 전에 보통 진행하는데요. 그 목적은 첫 번째, 심리적 안정. 두 번째, 자기가 맞을 수 있는 점수보다 최소 1점에서 최대 3점까지 더 높게 맞을 수 있는 팁에 대한 제공. 세 번째, 내일 나온 문제를 바로 전날 듣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서 그 나온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 보는 내내 파직득에서 나온 문제 오늘 나왔구나 하는 어떤 그 시험 보는 자신감, 전환, 그게 이제 에너지를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직득이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121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너무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 정의, 키워드, 내일 쓸 수, 지금 여러분이 시험 본다면 내일 쓸 수 있는 답안에서 정의나 키워드를 이렇게 보강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요 파직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직득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법부터 시작해서 신개념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모델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여기 보면 데이터 전처리, 분석, 수동 분석, 팬데믹에 대한 모델링과 그 다음에 팬데믹 모델 시각화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뉴노멀이라는 개념이 있죠. 뉴노멀. 이전에는 이게 어떤 규칙이나 노말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현상 이후에는 새로운 현상이 노멀이 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이 된다. 이걸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뉴노멀로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뭘까요?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그죠? 온라인 비즈니스, 개인주의,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활용이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고 있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접촉 추적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택트 트레이싱 기술. 이게 애플과 구글이 사용자를 노출하지 않고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추적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냈고요. 이게 이제 15분마다 익명의 식별자를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바뀐 곳에 식별자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코로나19가 감염이 되면, 19가 감염이 되면 그 감염된 정보를 중앙 서버에 업로드하게 되고 확진자 익명 식별자가 익명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 감염자, 그 근거리에 있는 감염자와 연관이 있는 식별자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거를 블루투스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이 컨택트 트레이싱 기술이 되겠습니다. 의료 IT 중에 팩스라는 게 있죠. 이게 의료 영상을 통신하는 방법이고요. 표준에는 다이콤 헬스레벨 7 EH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있죠. 바이오 인포메틱스. 바이오 정보를 IT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 정보, 게놈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이죠. 자, 데이터 3법에는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죠.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안법, 정보통신법 개정법. 이거를 개정하는 거를 데이터 3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법에는 가명정보, 그 다음에 특정 목적하에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거, 온라인 및 금융의 복합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용되겠습니다.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나오면 데이터 수집부터 생성, 수집, 저장, 관리, 가공, 유통, 분석, 활용 분야에 관련된 새로운 가치 창출 이렇게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하에 활용하는 거죠. 동의하에. 그러니까 유형에는 본인의 신용정보, 재무, 그 다음에 신용정보 관리 서비스, 그 다음에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 원래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를 일정한 장소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면제나 유예시켜주는 그런 법이죠. 규제 샌드박스 3종에는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실증 특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과 안전 분야.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자, 하자드와 함과 리스크의 구분입니다. 리스크는 하자드, 이거는 리스크를 발생한 근본 원인을 하자드라고 하고, 하자드의 발생 가능성을 리스크죠. 발생 가능성. 그리고 함은 그 하자드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걸 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ISO IC 15026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보증, 국제표준, 그 다음에 SDLC와 보안 안전, SDLC 보안 안전, SDLC의 보증, 보안, 안전 영역에 해당하는 게 ISO 15026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ISO 61508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죠. 안정이 아니고 안전. IEC 61513은 핵, 그죠? 핵. ISO 10218은 로봇 안전. 그러니까 2616은 오토모티브 자동차가 되겠죠. 그죠? 막 이런 부분들.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안전한 상태, safe state, 그는 수용 가능한 위험이라고 하고, 자, 이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 잔류 위험, residual risk, 이런 말 하나 써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수용 가능한 것보다 넘어선 거를 residual risk라고 하는 거죠. 안전 대책의 safety function, residual, 잔류 리스크, 이런 단어들 꼭 써먹으십시오. 그건 좋은 점수 맞습니다. 그 다음에 FMEA, 하줍, FTN 이 자체로 키워드가 됩니다. 꼭 들고 가시고요. 자, 하줍 같은 FTA, Fault Tree Analysis 같은 경우는 위험을 트리 분석으로 하는 거고요. FMEA 같은 경우는 고장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하줍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기능 요건과 같은 매개 변수와 가이드 워드의 조합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동작과 영향을 분석하는 거다. 이 세 가지 FMEA, 하줍, FTA 안전 나오면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와 감리를 넣습니다. 이번이 정보 관리 기술사잖아요. 자, PMBOK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10대 지식 체계고요. ISO 21500이 프로젝트 관리라는 부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이 자주 나오는데요. 위험을 정의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가능성과 위해의 가능성을 보면 됩니다. 자, 분석 기법은 위험 확률 평가, 확률 영향 매트릭스, 위험 자리 품질 평가, 위험 긴급 평가 델파이 기법이 있다. 특히 opportunity와 threat을 PI, probability와 impact 매트릭스 꼭 기억해서 PI 매트릭스, probability와 impact 매트릭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량적 위험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 의사결정나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EMV, EVM이 아니고 EMV 이런 기법이 있다. 자, 프로젝트 위험 대응에는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활용 공유 중대 수용, 그 다음에 회피 전가 완화 수용, 이런 방법이 있다. 긍정 위험, 부정 위험 방식이 있다. EVM, Earned Value Management, 이것도 이제 푸는 문제로 자주 나오죠. 여기 보면은 계획에는 BACI, PV, 측정에는 EV와 AC, 분석에는 SV, CV, SPI, CPI 방식이 있다. 자, 스코프 크립과 골드 플레이팅 개념인데, 스코프 크립은 요구 범위가 증가돼서 프로젝트 발주자가 계약에 범위되지 않은 일을 공식적 절차 없이 업무에 추가하는 행위를 스코프 크립이라고 합니다. 골드 플레이팅은 수행자가 계약 변경 없이 요구사항이 없는 일을 스스로 추가하는 거죠.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책임 할당 매트릭스, Responsible Assign 매트릭스, 롤에 대한 매트릭스죠. 레이시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Responsible
accountable, consulted, informed 이렇게. 자, 다음은 WBS입니다. WBS란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인도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인도물 중심으로 작업을 실행할 작업을 계층 구조로 분할한 걸 얘기하죠. 핵심적인 단어는 워크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어카운트, 코드 오브 어카운트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WBS의 스트럭처 원칙에는 관리 가능한 크기, 레벨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PM을 풀어가는 방법이 있죠. CPM 방식은 활동을 정의하고 활동기한 산정하고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토탈 플롯은 프로젝트 종료일을 연기하지 않으면서 가질 수 있는 총 여유 시간을 얘기를 하고, 프리 플롯은 후행 활동을 빠른 시작일을 연기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일정 단축 기법에는 crashing, fast tracking, resource leveling, 그 다음에 CCM, what if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crashing은 초과 근무, 추가 자원을 투입하는 거고, 패스트 트래킹은 중첩, 활동을 중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리소스 레벨링은 자원을 평준화시키는 거고요. 리소스 스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 요구가 자원 한도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원의 투입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CCM 방식 같은 경우는 자원의 제약상을 방한 여유 시간, 여기서 버퍼 소진율, 버퍼를 분석해서 버퍼를 크리티컬 패스에 반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프로젝트 버퍼냐, 피딩 버퍼냐, 뭐 이런 버퍼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버퍼는 전체의 버퍼를 뒤쪽으로 빼는 거고요. 피딩 버퍼는 크리티컬 체인 안에다가 버퍼를 반영해 주는 겁니다. 자원 버퍼는 미리 작업 수행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걸 자원 버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PM과 비교했을 때 CCM은 버퍼 소진율로 전체 프로젝트 리스크와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죠. 자, 브룩스의 법칙이 있습니다. 브룩스의 법칙은 지연되는 프로젝트에 인력을 투입하면 의사소통의 복잡도가 증가해서 일정이 생각보다 많이 빨라지지 않는 상태, 복잡도, 의사소통 수 때문에 의사소통 경로 수는 n 곱하기 n-1 나누기 2로 의사소통 채널 수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PMO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자, PMO 같은 경우는 이 웨더 스테이션, 코치, 컨트롤 타워 외우셔야 되고요. 웨더 스테이션은 약한 지원, 코치는 중간 정도, 컨트롤 타워는 강하게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PMO의 모델도 뭐 1단계 프로젝트 오피스, 베이직 PMO, 스탠다드 PMO, 어드밴스드 PMO, 그다음에 센터 오브 엑셀런스 PMO 이렇게 5레벨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PMO는 감리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감리는 제3자 관점에서 독립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개선을 유도하는 거고요. PMO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와 같이 하는 거죠. 감리는 이해관계자와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에는 매슬로우의 생한소 존재가 있죠. 생리, 안전, 소속, 존경, 자아실현. 엘더퍼의 ERG 이론이 있습니다. existence, 그 다음에 relation, 그 다음에 growth에 대한 게 있고, 허츠버그의 투 요인 팩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위생 요인과 동기부여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부름의 기대 요인이 있습니다. 기대 이론, 노력, 성과,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공정성에 대한 이론이 있다. 자, 분할 발주라고 하는 것은 설계와 그 다음에 구축이 분할되는 걸 분할 발주. 분리 발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되는 걸 분리 발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의 감리 형태에는 3단계 요구 분석 단계 감리, 설계 감리, 종료 단계 감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감리라고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상주 감리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또는 주기적으로 투입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의 수행을 보는 거죠. PMO와의 핵심적인 차이는 뭡니까? 상주 감리는 제3자적 관점이냐 아니면 지원자의 관점이냐의 차이입니다.
감리 점검 프레임워크 오른쪽은 PPP, 프로세스, 프로덕트, 퍼포먼스, 위쪽엔 SDLC와 같은 단계들, 앞에는 감리의 영역들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감리 시스템의 기준, 감리 투입 총괄 감리원은 감리 투입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 인력을 배치할 때는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이 전체 투입 공수의 50% 이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는 30% 이내가 돼야 됩니다. 상주 감리는 20억 이상의 감리 사업에 대해서 해당합니다. 네, 감리에 대한 절차는 감리 시작, 착수회의, 감리 수행, 보고서, 종료회의, 보고서 확정 이런 절차로 진행하고요. 보고서의 내용에는 종합의견에서 전제 조건, 그다음에 총평, 요약, 그다음에 점검 결과, 세부 점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공고에는 필수 권고, 장기 단기, 중요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시정 조치에는 적합, 부적합 이렇게 적합입니다. 적정이 아니고 적합, 부적합, 조치 완료 이렇게 보고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감리는 요구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로 이렇게 구분하고요. 평가를 하는 것은 종료 단계 때만 적합, 부적합을 평가한다. 상주 감리는 지속적으로 상주하면서 프로젝트에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T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T 경영 전략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처음에 일단락에 이런 거 쓰면 아주 좋습니다. 미션과 비전, 전체 부여받은 소명과 그 다음에 달성하고자 하는 건 비전,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전략, 그리고 how to를 기술한 전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실행체계 이렇게 하는 게 미션과 비전, 전략, 전술, 실행체계로 경영 전략과 경영 혁신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자, IT 거버넌스 측면에서 연성이 과자죠. 얼라이먼트, 밸류 딜리버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소스 매니지먼트, 퍼포먼스 매니지먼트가 있다. 밸류 측면의 IT와 리스크 측면의 IT 이거 쓰면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val IT, risk IT 있어 보이니까 꼭 써먹으세요. ISO 38500은 이사진이 조직의 IT를 활용해서 evaluate하고 direct하고 모니터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EDM을 위쪽에 두고 프로젝트와 오퍼레이션 SI와 SM을 밑에 주는 게 ISO 38500의 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6가지의 프린시펄 원칙이 있는데 Responsibility, Strategy, Acquisition, Performance, Conformance, Human Behavior의 원칙이 있다. ISP와 ISMP가 있습니다. As is to be gap 분석을 통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게 ISP인데요. ISMP는 여기에다가 RFP를 내기 위한 수준까지도 ISP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RFP 위를 내기 위한 수준이란 뭐냐? 결국은 비용을 산정해야 되잖아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펑션을 선정해야 돼요. 기능 분석을 해야 되고 기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능과 트랜잭션 기능을 분석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설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즉 계략적인 설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펑션 포인트를 도출할 만큼의 계략적인 수준을 작성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계를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해서 RFP를 작성한 수준으로 내는 걸 ISMP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비드 5.0은 기본적으로 ISO 38500의 궤도 업무, 플랜, 빌드, 런, 모니터 이 4가지를 첨가하면 되겠습니다. Value IT와 Risk IT를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전체적으로 프레임워크, EA 프레임워크이죠. 어붕 대기보,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의 뷰 포인트와 프로스펙티브, CIO 책임자 설계자 개발자의 퍼스펙티브를 언급하면 되고 EAP는 계획 수립, 업무 모델, 현행 시스템 기술, DA, AA, TA, 이행 계획 수립하는 게 EAP가 되겠다. EA 참조 모델은 PBS DT로 가시면 돼요. PRM, BRM, SRM, DRM, TRM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경우에는 기준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준 정보는 사실은 트랜잭셔널한 데이터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트랜잭션 그때그때 업무상 발생하는 데이터를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 무슨 데이터? 고객 데이터, 코드 데이터, 그 다음에 상품 데이터.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메타성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마스터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마스터 데이터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써야 될 그 키워드가 마스터, 일단 마스터 데이터를 쓰고 메타 데이터를 쓰시고 그 다음에 표준화를 쓰시고 중복 제거를 쓰시고 이런 거 쓰시면 되고, 구성 방식에서는 중앙 마스터 방식, 트랜잭셔널 허브 방식, 가상 레지스터 방식이 있다. CRM에서는 LTV를 쓰시고요. 최근에 포피에서 포시를 강조하시면 돼요. 포피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포시는 Customer Cost Convenience Communication입니다. 요즘에는 SNS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Communication. 2.0,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인공지능, 다 차세대는 다 이 포시 관점으로 쓰시면 돼요. Two-way 관점으로. 자, SLA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제공자와 사용자가 상호 간에 협의한 서비스 수준 합의서를 SLA라고 하죠. 여기에 들어갈 키워드는 서비스 카탈로그, SLA, OLA, SLM 이런 단어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페널티와 리워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BCP, 자, 각종 재해나 장애로부터 복구하는 거죠. 자, BCP는 일단 BCP로 나오면 업무 관점, DRS로 나오면 IT 관점으로 적합하면 되고요. 꼭 써야 될 키워드는 DR, BR, RPO, RTO, 백업, 그 다음에 게이트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다. 자, DRS 같은 경우는 IT 관점에서 쓰는데 콜드 사이트, 웜 사이트, 핫 사이트, 미러 사이트로 구분해 쓰시고, 원격지, 먼거리, 지진대를 벗어나는 데 있기 때문에 DWDM, 원거리에 대한 통신을 쓰시고, 또 하나 더 쓴다면 어싱크로 데이터를 동기하는지 싱크로 동기하는지 쓰시면 되겠다. 자, 몰입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몰입 경험.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서 아주 몰입감 있게 표현하는 걸 얘기해요. 요즘에 비대면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immersive experience는 그런 걸 비대면 상태에서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강의가 이루어지고 시험도 보고 하는 것들. 여기 보면 VR, AR, MR, 비주얼 퀄리티, 사운드 퀄리티는 3D 사운드 같은 거. 그 인투티브 인터랙션에서는 NUI, CI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몰입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몰입 경험이다.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일단 로봇, 자동으로 뭔가를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공지능, AI가 있는데 특히 비즈 프로세스, 워크플로우를 사람이 해야 되는 수작업을 자동화해서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도출할 때 비즈 프로세스,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터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주는 오케스트레이터로 키워드를 도출하면 좋습니다. 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어떤 공간이 있는 거죠. 이거 키워드 도출할 때 오픈 소스, 오픈 팩토리로 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오픈 소스, 하드웨어적인 거는 오픈 팩토리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한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디바이스만 3D, 4D, 스캐너, 레이저 커터, CNC 장치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do it yourself, DIY가 있는데 do it with others, DIW 기억해 주세요. 이게 DIY, DIW, 그냥 목업, 오픈 프로젝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regtech는 regulation과 기술을 융합한 거죠. 그래서 규제와 테크놀로지를 규제를 찾아주기도 하고 규제를 적용하기도 하고 하는 거를 IT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규제에 대한 거를 regtech. 자, CPS 같은 경우는 대규모 센서 액추에이터를 가지는 물리적인 요소에 사이버 상에서 이거를 제어할 수 있고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고 모니터할 수 있고, 컨트롤링과 모니터링을 사이버로 할 수 있는 게 CPS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이커 운동은 자, 도구를 메이커의 기본 정신 만들고 나누어 주고 배우고 도구를 갖추고. 그러니까 자꾸 서로 공유하는 거죠. 공유. make, learn, 그 다음에 participate, share, 그 다음에 support, give, play, change 하는 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장에다가
스마트한 걸 넣는 거다. 스마트한 걸 넣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분석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거를 스마트 팩토리로 얘기할 수 있고요. 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MES, ERP, SCM, CRM, PLM 이런 용어들 MES 특히 꼭 들어가지고 MES와 PLM 들어가지고요. 이런 거를 IoT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미케니컬하게 제어하는데 사이버 CPS 기능을 가진 걸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다시 디지털 트윈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할 수 있다. ISO 8000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는 ISO 8000은 데이터 품질에 대한 복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품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데이터 맵에는 공공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국가 데이터의 위치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러면 기존의 업무에다가 ICBM 플러스 AI, 3D 프린트, 보디, 블록체인을 통해서 업무를 비즈니스를 디지털화하는 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교통 플랫폼, 그 다음에 물류 플랫폼, 환경 플랫폼 이런 게 있을 거고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중에 교통 플랫폼을 활용해서 버스나 택시, 이게 센터가 플랫폼보다 하부 개념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어떤 영역들, 그룹들, 센터는 그런 거 하부 개념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메인, 업무에다가 ICBM AI를 접목하면 그걸 4차 산업이라고 하고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레볼루션은 그냥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라 드라마티컬리하게 체인지하는 거다. 어떤 데서 생산성에서 라이프 스타일에서 거버먼트에서 혁신하는 거를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필요하냐? 사회 절벽, 성장 절벽, 수출 절벽, 고용 절벽, 인구 절벽.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팬더믹. 그러니까 이런 질병으로부터 이런 거를 언급하면 되겠어요. 1달러가 이런 거를 잘 언급을 해주세요. 다음은 UML과 디자인 패턴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UML의 things와 relation이니까 다이어그램으로 나눠져 있죠. 유즈 케이스는 액터와 유즈 케이스로 구분하는 게 액터하고 유즈 케이스. 유즈 케이스 액터, 그 다음에 시스템 바운더리로 구분해서 그리면 되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연관관계, 의존관계,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션, 컴포지션, 인헤리턴스 관계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간에 따라서 객체가 흘러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액터가 오브젝트에 따라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액티비티는 이제 시간이 빠진 거예요. 객체에 대한 상태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처리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시작부터 종료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상태 다이어그램은 이제 상태값의 변화를 상태, 시작, 종료, 전이 순으로 가는 게 상태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되겠다. 자, 클래스를 자바 코드로 변경하는 방법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요.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가장 큰 차이는 인터페이스는 버추얼 메소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 메소드만.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구현 메소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변수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스턴스를 갖지 않는 거죠. 인스턴스를.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멘트로 얘가 소스 코드에 설명하고 추상 클래스는 extend로 표현한다. 자, 디자인 패턴의 생성 패턴은 abstract factory, builder, factory method, singleton, prototype 있고 구조 패턴은 adapter, bridge, composite, decorator, facade, flyweight, proxy 패턴이 있고 행위 패턴은 chain of responsibility, command, interpreter, iterator, mediator, memento, observer, state, strategy, template method, visit 패턴이 있다. 다음은 정보 보안입니다. 자, 전자서면, 전자봉투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가면 되고요. 전자서명이니까 송신자가 개인키로 하는 거죠. 보낸 사람이 서명은. 전자봉투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하는 겁니다. 그거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갈 때는 암호화된 해시값을 가져가서 메시지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게 해시값의 용도고요. 해시는
빈출되는 거니까 꼭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의는 임의의 길이 이집 문자열의 고정된 기다. 그 다음에 이 특징 꼭 기억해주세요. 일방향성. 한 방향만 있어요. 역추적이 안 됩니다. 약충돌 회피, 강충돌 회피의 특징이 있고 해시하면서 분류에는 키드 해시와 언키드 해시 방식이 있고요. 종류에는 MD4, 5, 하발, 샤원과 같은 게 있습니다. 해시 솔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단방향 해시 함수에서 다이제스트를 생성할 때 추가되는 바이트 단위의 임의의 문자, 바이트 단위의 임의의 문자를 포함한 것을 해시 솔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시를 공격하는 게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과 버스데이 패러닥스 기법이 있다. 자, 해시키 스트레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입력한 패스워드의 최초 다이제스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다이제스트를 입력값으로 이를 반복해서 n번 여러 번 다이제스트 생성하는 것을 해시키 스트레칭이라고 한다.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중첩, 그 다음에 얽힘, 뭐 이런 개념들, QKD, 큐링 이런 단어들 들어가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형 암호화의 정의는 암호화된 자료를 복호화 안 하고 자료를 검색하고 통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 기법이 되겠다. 부분 동형 암호, 스쿼싱, 부트스트래핑 이런 키워드가 있죠. 랜섬웨어와 랜섬앱은 랜섬 몸값 웨어 제품, 그러니까 시스템을 잠그고 몸값을 요구하는 게 랜섬웨어라고 하죠. 랜섬웹은 웹서버에 저장된 DB를 암호화하고 풀려면 돈 내라 하는 게 랜섬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S앱이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는 클라우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클라우드 접근 통제 중개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에이전트형, 프라이빗, 퍼블릭, API형 CSB가 있습니다. 자, 세카스라는 게 있는데 보안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전문화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보안 서비스 제공하는 게 세카스다. 비식별화는 K 익명성에서 연결 공격을 대응하는 K 익명성, 그 다음에 동질성 공격을 대응하는 L 다양성, 솔립 및 유사성 공격을 대응한 T 근접성이 있다. 비식별화도 꼭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데이터 3법 때문에 지금 비식별화가 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폰스 EDR이라는 개념인데 엔드포인트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러니까 끝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는 거죠. 올라오지 않고 미리 검증하는 겁니다. CDR 컨텐츠에 대해서 거기서 검증하는 건 안전한 컨텐츠를 위해서 악성 코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념이 CDR이다. CDR. XDR, 그러니까 엔드포인트든 CDR이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념. Everything Detection and Response가 XDR이다. 자, SIEM은 보안 플러스 빅데이터입니다. 보안 로그들을 그냥 단순한 룰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는 뭐예요? 대규모 데이터 수집해서 예측하는 거고 예상하는 거죠. 자, 망분리 문제 지난번에도 자주 많이 나왔었고요.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로 얘기할 수 있고 VDI, SBC, CBC 이런 단어 쓸 수 있고 KVM, 스위치 쓸 수 있습니다. 망분리의 핵심적인 고려에서는 망분리는 망연계가 핵심적인 고려에서예요. 망연계 시의 성능 저하나 또는 기능, 보안성 위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를 잘 언급을 해야 되는 거죠. 논리적 망분리와 물리적 망분리가 있다. 자, 망연계는 업무상 망간, 외부망과 인터넷망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가? 성능 문제와 보안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보안은 빅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안, 개인정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안 같은 게 있고 또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거를 보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by 빅데이터, for 빅데이터 보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ISO 27001은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얘기를 하고 있다. 자, ISMS-P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제도를 의미하고 있죠. P까지. 그래서 IS 조직과 개인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조직, 자산,
그다음에 정보보호, 인적, 물리적 시스템, 암호 통제, 접근 통제, 운영 보안, 침해 사고, IT 재보호구. 요거는 꼭 외우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ISMS-P 인증 기준에는 보호 대책 요구 사항이 64개, 개인 정보가 2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U GDPR 같은 경우는 자, EU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시켜서 책임을 더 강화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DPO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DPO. EU 프라이버시 단어도 꼭 써주세요. EU GDPR 문제 나오면 수집, 저장, 이용, 제공, 파기 꼭 써주세요. 수저이 재파. 그 다음에 체크할 때 Plan to Check Act로 간다. DPO 꼭 써주시고요. 자, 디지털 포렌직이 나오면 정제 신현무와 준액 보분보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에는 정당성, 제한성, 신속성, 연계 보관, 무결성을 쓰시고 절차에는 준비, 획득, 보관, 분석, 보고 요 절차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법에는 수집에는 디스크 이미징, 메모리 덤프, 무결성 입증, 분석에는 타임라인, 파일 복구, 그다음 이메일 분석, 슬랙 공간 분석 등이 있다. 자, 안티 포렌직에는 데이터 연구 삭제, 디스크 와이프, 디가우저 꼭 쓰시고요. 디가우저, 로그 데이터 삭제. 암호화에는 압축 파일 문서와 문서 파일 암호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크립토 제킹은 뭐냐면 악성 코드나 웹페이지에 악성 스크립트를 심어서 사용자 PC의 컴퓨팅 자원을 무단으로 활용하면서 가상화폐 채굴하는 거죠. 가상화폐, 그죠? 스피어 피싱은 불특정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은 다 특정인을 노려가지고 빼내는 거. 딱 창으로 찔러서 하듯이 이게 스피어 피싱이다. OWASP에는 유형에는 IoT 유형에는 디폴트 패스워드, 안전하지 네트워크, 안전하지 않은 생태계 인터페이스, 메커니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에 시큐어 코딩은 개발 단계에서 주요 보안 취약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시큐어 SDLC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지기 전 라이프 사이클에서 체크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방법에는 MS-STL, 7 터치포인트, CRASP 이런 기법들이 있다. 자, 다크웹, 딥웹, www 요즘에 저기 때문에 N번방 때문에 요것도 좀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크웹은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며 전통적인 검색 엔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사이트들을 다크웹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토르 암호화 기억해 주세요. 토르 암호화 정기 숨기고 실크로드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토르, 실크로드, 릴로디드, SRR 꼭 기억해 주세요. 딥웹은 검색 엔진이 찾을 수 없는 모든 웹페이지를 딥웹이라고 합니다. 딥웹. 그냥 일반 월드 와이드 웹은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데 이게 전 세계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딥페이크는 이미지를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딥페이크. 자, SOAR, Secure Orchestration Automation Response라고 하고요.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조율해서 직원의 단조롭고 반복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각종 보안 이벤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SOAR다. 사이버 디셉션, 사이버 기반은 이게 사이버 상에서 공격자들을 유인해서 미끼와 함정으로 만들어진 허니팟의 진화된 형태가 사이버 디셉션 또는 사이버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겁니다. 자, 발주부터 계약까지 이걸 잘 보시고 가시고요. RFI, 참여 의향, RFP, 그다음에 프로포절, 제안서, RFQ, 제안평가, 우선순위, 기술협상, SOW, SLA 방식으로 발주부터 계약까지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펑션 포인트를 가지고 비용 산정할 때 간이법과 정규법 또는 정통법으로 구분할 수 있죠. 간이법은 평균 복잡도로 합니다. 정규법은 데이터 기능과 트랜잭션 기능을 기반으로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펑션 포인트 절차는 측정 유형, 측정 범위, 데이터 기능, 트랜잭션 기능, 미조정, 조정, 개발비로 산정이 된다. 요구 공학은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쪽과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쪽이 있습니다.
요거 개발은 수집, 분석, 명세, 검증, 개발, 관리는 형상관리, 변화관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자이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이 되는 거고요. 12가지 페어 프로그램 플래닝 게임, TDD, 풀팀, CI, 그 다음에 리팩터링, 스몰 릴리즈, 코딩 스탠다드, 컬렉티브 코드 오너십, 심플 디자인, 시스템 메타포, 서스테너블 페이스 이런 특징들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을 같이 빠르게 애자일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죠. 심리스하게. 여기 핵심적인 건 CI/CD 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자, CI/CD 지속적으로 통합하는 거 CI/CD 배포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I/CD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자동으로 오토로 하려고 하면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가 된다. 수동으로 하면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인데 자동으로 하면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가 됩니다. 데브옵스에다가 시큐리티를 강조하는 게 데브섹옵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브옵스의 테스트를 강조하는 게 데브테스트옵스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최근에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를 쓰시고요. 특히 보면은 기존의 SOA와 비교했을 때는 애플리케이션의 그 기동 환경이 AMS 아키텍처는 포함이 된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스 펑션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람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벤트에 응답하는 코드를 실행한다. 이벤트 따라서 MDA는 일단 그 구조는 MOF, UML, CWN, XMI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PIM, PSM, 그 다음에 CIM 언급하시고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벤트와 그 다음에 그 실행 간 이벤트를 전송하는 것과 실행이 분리된 그런 구조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 정교화는 정보의 무손실, 증복성을 감소하고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예. 비정교부터 1차 정교화, 1차 정교화는 원작값, 2차 정교화는 부분함수, 3차 정교화는 이행함수, 보이스코드 정교화는 결정자 후보키의 이행함수, 4차 정교화는 다치 종속, 5차 정교화는 조인 종속을 제거하는 거다. 반정교화는 다시 정교화된 걸로부터 성능과 테이블의 단순화를 위해서 통합하는데 중복성을 허용하는 거죠. 테이블, 컬럼, 관계의 중복을 가져가는 거고 1차 정교화의 반, 2차 정교화 또는 테이블 병합, 테이블 분할, 테이블 추가의 기법이 들어가는 게 반정교화. 동시성 제어하는 거 여러 개 들어오는 트랜잭션들에 대한 제어를 하는 거고 하지 않으면 LD기 발생합니다. 로스트 업데이트, 더트리드, 인컨시스턴시, 캐스케이드 롤백이 발생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락 타임스탬프 밸리데이션, MVCC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이란 시작부터 종료까지 로지컬 유닛 오브 워크를 얘기를 하고요. 시작, 그 다음에 부분 완료, 완료, 실패, 철회 과정을 진행하고 ACD 특징은 Atomicity, Consistency, Isolation, Durability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장애는 트랜잭션 시스템 디스크 장애, 사용자 장애가 있고 이걸 회복할 때는 로그 기반, 체크포인트, 그림자 페이지 기반으로 회복할 수 있다. 데이터 독립성은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나 물리적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이 영향받지 않는 게 데이터의 독립성이다. 베이스는 Basically Available Soft State Eventually Consistency의 개념입니다. NoSQL에 쓰이고요. 가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NoSQL은 SQL도 사용하고 SQL 아닌 것도 사용하고 ACD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보다 확장성을 좋게 하는 거다. 자, RDB와 NoSQL 설계의 핵심적인 차이는 ERD를 그리느냐 아니면 중복을 허용해서 데이터셋을 만드느냐 어플리케이션 종속적이냐 어플리케이션 독립적이냐의 차이입니다. 자, NoSQL 설명하는 그 설계하는 기법에는 키밸류 스토어, 오더드 키밸류 스토어, 다큐먼트 방식이 있고 노드와 엣지로 구분하는 그 다음에 그래프 방식이 있다. 빅데이터는 이제 3V나 4V나 5V나 6V로 설명할 수 있고요. 3V는 볼륨, 브라이어티, 벨로시티가 있고 거기에 베라시티, 신뢰성,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밸류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스몰 데이터는 빅데이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데이터, 스마트 데이터는 민첩한 데이터, 패스트 데이터는 엄청난 양의 실시간 데이터, 다크 데이터는 아직 가치를 발견하지 않은 데이터, 마이크로 데이터는 통계성 공유 데이터, EDA는 탐색적 자료를 분석하는 거, 탐색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거를 EDA라고 합니다. EDA. 빅데이터 시각화의 기법에는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공간 시각화가 있고요. 결측치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하다 보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결측치를 하지 않으면 효율성의 문제, 복잡성의 문제, 그다음에 자료 간의 그 편향성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결측치 처리하는 방법이 관측값을 삭제하는 방법, 변수를 삭제하는 방법, 대치법, 예측하는 법, KN은 대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단순 대치와 다중 대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G IoT입니다. 자, 5G 서비스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이 인공지능과 결합돼서 생산성, 경험, 비용, 안정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은 20GBps, 초저지연은 1ms, 1ms, 초연결성은 킬로미터 제곱당 100만 개의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2mbps 초고양, 초고속, 초대용량, MTC 초연결, URLLC 초저지연이 5G의 주요 특징이다. 주요 기술은 FBMC, 노마, 멀티유저, 미모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인밴드 필드 플렉싱, 네트워크 고밀화, COMP 기술, 스몰셀 기술, MPTCP 기술, D2D, 엣지, QoS, 그 다음에 NB-IoT,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SDN 시험 문제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오픈 플로우 기반 네트워크 장비와 그 다음에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분리해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분리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게 SDN이에요. 오픈 플로우는 네트워크 장치의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표준 통신 프로토콜이 오픈 플로우다. NFV는 네트워크 장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아예 장비에서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버리는 거죠. 분리해서 범용의 가상화 기반의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이 NFV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리적 코어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쓰는 거죠. 여기 보면은 통신 인터넷망을 위한 그런 네트워크망이 있을 수 있고 하나의 망에도 물류 농업을 위한 망이 있을 수도 있고 차 공장을 위한 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맞춤형 서비스 네트워크 슬라이싱.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는 다양한 단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로 보내지 않고 엣지 단에서 처리하는 기술이죠. 엣지 컴퓨팅 기술이다.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 위에 구성된 또 다른 네트워크가 오버레이 네트워크입니다. 오버레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WAN 같은 경우는 WAN이 원거리잖아요. 원거리니까 데이터 센터, 기업, 대학 등에 정의된 랜에서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분리해서 SDN을 통신망 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등의 WAN으로 확장해서 적용하는 네트워크다. WAN으로. 자, MQTT, COAP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거고요. MQTT 같은 경우는 펍섭 구조 MQ 메커니즘을 쓰고 있고 COAP는 RESTful 기반의 메커니즘으로 IoT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XMPP, LWM2M 이런 프로토콜이 있고요. 재난안전통신망입니다. 공공재난 구조에서 사용돼서 연동으로 융합된 형태의 무선 통신망 기술이고 음성, 문자, 동영상 등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 통신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OCF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수십억 개의 IoT 기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 표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CF. 로라웬 같은 경우는 그 로라 얼라이언스에서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원거리로 데이터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기술이다.
NB-IoT 같은 경우는 사물간의 소량의 데이터 통신에 적합하도록 200kHz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LPWA 기술이 NB-IoT다. 와이서는 최대 1km 정도에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다. 6로우 WPAN 같은 경우는 IPv6 패킷을 허용하는 헤더 압축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고요. 헤더 압축 기술을 적용하는 통신 기술이다. 예, 이제 마지막 신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몰입개념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로스 해킹 같은 경우는 가설과 측정 검증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기업의 서비스를 급성장시키는 마케팅 기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funnel, A/B 테스팅, 서베이 몽키, 코호트 이런 기법이 들어갑니다. 자, 인지과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롱게 히긴스가 1973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동물 및 인공적 지적 시스템에서 정보 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연구한다. 여기에 보면은 인지과학은 시스템 세상과 데이터 세상으로 구분해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얘가 이제 결합돼서 어떻게 정보 처리가 발생되는지를 분석하는 게 인지과학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팹랩은 아까 설명을 했죠. 메모리 중심 컴퓨팅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차세대 저장 장치인 SCM 및 고속의 패브릭 I/O 기술을 활용해서 CPU 코어 기억 장치 간 I/O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메모리를 공유하고 저지연하는 패브릭 I/O를 가지고 있어요. 공유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FPGA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아실 같은 경우에 위험 노출 운전자 지수, 안전에 대한 보안 등급, severity, 그다음에 exposure, 그다음에 controllability를 정의를 해서 제어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ASPICE나 ISO 26125와 공유된다. 꼭 써주세요. EDM,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일반적인 아키텍처는 바로 소스에서 싱크를 콜하지만 이벤트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서 소스와 싱크를 분리하고 약결한 모델로 그래서 상태에 따른 이벤트 발생에 쓰는데 최근에 뭐 BPM이라든지 IoT, CEP, 카프카 이런 방식이 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레그테크 같은 경우는 레귤레이션과 테크놀로지의 결합 형태고요. 예, 양자 컴퓨터도 아까 했었고요. 양자 암호는 양자 컴퓨터 안에서 이제 암호 기술을 적용하는 거죠. 암호. 예, 양자 센서 같은 경우는 양자 상태 변화를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양자 센서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처럼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환경과 상황을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동작하고 제어하는 로봇이다. 센서, 제어, 구동, 그 다음에 기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적인 이제 그림인데 ADAS, VTX, 정밀지도, 그 다음 차량 제어, HMI 이런 요소들이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은 인지 판단 제어, 인지 판단 제어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협동 로봇은 인간과 로봇이 같이 하는 게 협동, 인간하고 로봇이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협동 로봇이 된다. HRI, 인간과 로봇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인지 판단 표현의 연기기술이 HRI다. HRI. 로스 로봇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라이브러리, 드라이버 등 패키지를 제공하는 거를 로스라고 합니다. 로봇 OS.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OTT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사업자가 방송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셋탑박스를 통하거나 인터넷에 연결된 TV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게 하는 게 OTT가 되죠. 인터넷망을 통해서. 넷플릭스 같은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XAI는 사용자가 인공지능 시스템과 동작과 최종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원래 블랙박스인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하게 하는 게 XAI다. XAI. 가는 스스로 인간의 개입 없이 학습 데이터 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신경망가 아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워드 팩터 같은 경우는
단어의 의미파 및 단어의 유사성을 찾기 위해서 말뭉치, 코퍼스를 입력받아서 워드 임베딩이라는 벡터 값으로 그를 분석하는 거. 15 스키그램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닥트 벡터, 이거는 워드 투 벡터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문장이나 단락 전체 문서 같은 걸로 해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게 닥트 벡터다. 하이퍼 컨버지트 인프라 같은 경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다 결합시켜 버립니다. 결합시켜서 하나로 표현하는 게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입니다.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언어 번역 모델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NMT,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시퀀스 투 시퀀스 텐션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HTTP 3.0은 퀵 상에서 사용되는 HTTP 퀵이라는 퀵 UDP 인터넷 커넥션 UDP를 기반으로 해서 전송계층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오토 ML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 ML은 오토머티드 머신러닝. 이거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별도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모델링 전체나 아니면 일부를 자동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인공지능 하는 그 자체를 피처, 특징을 찾아내고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신경망 알고리즘을 찾아주는 것. 이 부분을 오토ML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오토ML.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위한 인공지능 사용이 오토ML이다. 자, 핀테크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핀테크는 금융회사가 주도해서 금융의 I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가 핀테크이고, 테크피는 IT 회사가 주도해서 IT 기술의 금융을 접목한 서비스가 테크피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야, 굉장히 많은 내용을 빨리 제가 핵심만 얘기를 한다고 굉장히 빨리 왔는데, 여러분은 자료를 보고 여러분이 이해한 만큼 섭취를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오늘 이제 파칙팅을 들어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일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현장에 갈 때는 그냥 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자신감과 같이 결합해서 들고 가셔가지고 문제 받고 최선을 다해서 쓰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예,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